저도 같은 그 개념이라고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아까 먼저 말씀했던 저도 그런 생각밖에는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성장 잠재력은 아까 말했지만은 뭐 물가, 그다음에 이제 국제수지 이런 것들이 안정되는 이제 그런 바탕에서 이제 뭐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성장을 나타내는 게 성장 잠재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국제 경쟁력은 뭐 환율에 의해서 이제 이게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은데, 환율에 의해서 좌우가 되더라도 이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규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좌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자세한 그런 거는 겉만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굳이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또. 공부를 잘 개념상의 느낌에는 국제 경영은 어떤 현재의 관점 같고 성장 경영은 미래에 중점된 관점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나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 그런 정도 차이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면 꽤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 수준. 예. 공부를 많이 해보셨구나. 그걸로 끝이. 이 다음에 이제 숙제 내주면 나는 이제 빠지고 여러분들이 발표하도록 해야겠다. 이제 그래야 숙제를 좀 잘 해오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죠. 저도 이게 숙제는 몰라요. 큰일 났다. 그 국제 경쟁력 부분에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그 무역 수지 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라고 말씀하신 자본 수지 쪽이라고 관련이 있는 것은 맞나요? 그렇게. 네, 뭐 경상수지 이 플러스 자본수지가 국제 수지니까. 결국은 이제 해외 자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잠재적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느냐 여부에서 투자가 결정될 것이고, 외화의 유입이 일어나서 소득의 이전이라고 얘기하시는 해외 소득의 국내 이전을 통해서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가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고, 무역 수지 쪽은 국가의 아까 이 설명을 이제 정리를 쭉 해주셔가지고 그런 관점에서의 그 경쟁력을 통해서 수출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보기 때문에, 양쪽의 지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물과 화폐의 이동에 대한 걸 볼 수 있고, 둘로 나눠서 보는 것이 더 좀 정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연구소의 호프 최환이.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의 하나의 일종이고, 그 문제 같은 부분은 성장 잠재력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최고의 어떤 성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제 경쟁력은 그 성장 잠재력할 때 지속 가능하게 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뭐 물가, 뭐 국제 수지, 뭐 재정 수지 세 가지 뭐 보조 지표로 재정 수지인데, 그 국제 경쟁력은 그 중에서 이제 국제 수지가 악화가 없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성장률이 이제 국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경제가 이제 개방이 되면 가장 먼저 뭐 물가라든지 어떤 재정 수지가 이제 문제되는 게 아니고 국제 수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결국은 나중에 성장 잠재력하고 국제 경쟁력은 이제 같게 이제 같이 보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왜 이제 따로 보냐, 왜 따로 이제 분리하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성장 잠재력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이제 구현되는 것이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국제 경쟁력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양 어떤 외환을 어떤 움직임 외환을 이제 그걸로 하기 때문에 이제 통화양으로 이제 표현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렇게 두 개로가 이렇게 따로 이제 어떤 구현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또 따로 구현되고,
제가 생각할 때. 그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근데 지금 그 채환이는 앞으로 이렇게 발표할 때는 딱 정리해갖고 와. 그거 막 헷갈리잖아. 딱 논리가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어? 이해하고 있는 건 정확해. 근데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지만 현재까지 수준에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부분 관점에 이렇게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 경제가 지금 어느 정상적이냐 아니면 좀 비정상적인 판단을 할 때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는데 하나는 이제 과거의 흐름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비정상이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든지 평균 수준에 비해서 좀 수준이 어느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 내부적인 관점에서 과거에 비해서 좀 이 수준이 적정 그 평균에 대비해서 어디 수준에 와 있냐 보는 게 이제 성장 잠재력적 관점에서 좀 보는 부분이라 그러면 타 나라와 비교 관점에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있는가 보는 게 좀 국제 경영 관점에서 보는 측면이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본다 이렇게 좀. 그것도 정확해. 근데 그건 부분이에요. 총괄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총괄적인 관점을 하나 가져야 돼. 그건 나중에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생각나면 다시 얘기해요. 총괄적인 관점은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나면 얘기해봐요. 내가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절대 아니죠. 경제라는 것은 그 경제 운동 원리를 통해서 경제 현상을 포착해 가는 거잖아요. 어떤 흐름을 딱 포착해서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그 흐름을 포착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놓치는 변수도 있을 수 있어요. 경제 원리를 모두 다 내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내가 발표를 하면은 그건 내 것이 돼서 절대로 빼먹지 않고 경제 흐름을 읽을 때 그걸 써먹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발표를 해야 돼, 자꾸. 여러분들이 발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이제 질문하라 그러고 또 발표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 경제를 읽을 때는 어떤 운동 원리가 작동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제 운동 원리 하나를 딱 빼먹게 되면 경제를 엉터리로 읽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 이론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발표를 하면 그 원리들에 대해서는 누락을 잘 안 시켜요. 그래서 경제를 정확하게 읽어낼 그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를 자꾸 하시라고. 현준이 한 번 더 해봐. 저 질문 하셨을 때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숙제는 안 해오고 여기 와서 생각한 거야? 고민했었죠. 그래서 엊그제쯤에 한번 생각한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장 잠재력이 잠재 성장률로 구현되고 국제 경쟁력이 경제 성장률로 만약 구현된다고 보면 정책을 제대로 할 때는 성장 잠재력이 그대로 국제 경쟁력이 표현이 되는데 정책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면 국제 경쟁력이 성장 잠재력, 잠재 성장률을 못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는 깎여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고 이제 제가 어렵게는 지금 세한 형이 말한 대로가 제일 정확하다고 근데 아까 말한 거에서 국제 경쟁의 통화를 보낸다 그것까지 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성장 더하기 잠재력, 국제 더하기 경쟁력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장 잠재력을 힘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실제 구현될 때는 매년 경제 성장 그 지표로서 표시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대내적으로는 물가, 대외적으로 환율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비교적들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잘하고 계세요. 내용이 부족한. 괜찮아요. 제가 국제 경쟁력이랑 성장 잠재력에 어떻게 왜 단어를 분리하는지 생각해 봤는데 그 국제 경쟁력이라는 단어는 보통 그냥 한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성장 잠재력은 인도네시아나 뭐 브라질 이런 필리핀 이런 데 나라에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한국은 예전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았는데 지금은 국제 경쟁력이 높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인가는 그 국제 경쟁력은 지금 현재 닦여 있는 기반을 전반적인 거를 다 총괄해서 객관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그런 객관적인 숫자를 보는 것 같고 그 성장 잠재력은 그 약간 미래별된 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나 요소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예측하고 조금 주관적인 것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제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수출이나 뭐 수지 그런 것들에서 관점에서 생각이 되는 것 같고 운동 원리로 운동 원리 잘 모르겠는데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그게 비슷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경제학이 경제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경제체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어떤 원리들이 작동해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걸 아시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시면 이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굳이 구분해서 쓰는 이유도 그 포착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경제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성장하는 순환체가 경제잖아요. 우리 인체가 똑같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국가 경제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뭐 이런 게 없이 계속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제 쇠락기를 겪은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경제는 총괄적으로 세계 경제 관점에서 보면 한 번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해 왔잖아요. 이게 성장하는 순환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동의어이고 또한 그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성장하는 순환체다. 이 개념은 아주 단순하고 단순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를 내가 경제 흐름, 경기 흐름 혹은 경제 현상 이런 것들을 포착해내겠다. 그러면 꼭 실패를 해요. 그래서 성장하는 순환체라고 그 관점을 가지고 경제에 접근하면 어느 한 면을 빼놓을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는 법이다. 수요 측면이 있으면 공급 측면이 있는 법이다. 케인스가 실패했던 거는 수요 측면만 봤기 때문이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재정 지출은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했던 것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확고하게 이해된 위에 이해를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성장하는 순환체다. 근데 성장하는 이란 말이 순환체라는 이야기는 흔히 이해가 되는데 성장하는 이라는 거, 성장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이 지금 선택의 문제인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걸 선택해야 하느냐. 지금은 분배를 선택해야 할 때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들 하는데
분배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이 생존의 문제는 그거는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이거는 이제 19세기 이 중후반에 인도와 중국이 그대로 증명을 했어요. 성장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소득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19세기까지도 소득 수준은 인도와 중국이 더 높았어요.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 서구 경제체들은 영국을 비롯해서 네덜란드, 독일 뭐 이런 경제 국가 경제들은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성장체의 역할을 했어요. 그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는 이게 인도와 중국이 증명한 거예요.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세계 공업 생산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했다. 5분의 1을 인도가 차지했어요. 3분의 1과 5분의 1을 차지했으니까 거의 40% 이상을 차지한 거예요. 뭐, 그거 한번 계산을 해봐요. 3분의 1이면은, 아마 20분의, 아니, 가만히 있어. 3, 5, 15, 15분의 얼마였어? 15분의 8이니까 절반이 넘지요. 절반이 넘는다고, 그 두 나라가. 근데 19세기 말인가 20세기 초 넘어오기 전에 중국의 비중은 20분의 1로 떨어졌다고, 20분의 1. 인도의 비중은 30분의 1로 떨어져요. 성장하는 경제체와 성장이 정체된 경제체를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격차가 나요. 딱 100년 만에. 그 이유도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해외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까지 뺏기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20세기 후반에 아편전쟁 기억하시죠? 아편전쟁. 아편전쟁이 왜 일어났게요?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수출하는 물품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영국은 수출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의류에서만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계는 중국에서 별로 그러니까 산업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기계는 별로 수출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중국이 그걸 사들일 만한 사업체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 영국이 주로 수입해 갔던 게 그때까지도 차, 비단, 그리고 도자기 뭐 이런 등등을 수입해 갔는데 그 수입이 자기네 수출보다 훨씬 더 격차가 컸던 거예요. 국제 수지가 계속 적자야. 그래서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싶은데 은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은이 부족하니까 은이 중국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니까 아편을 팔아서 그 자금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국제 경쟁력은 유럽보다 높았어요. 근데 중국은 결국은 열강의 소위 말해서 각축장이 됐고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까지 뺏기게 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중국이 가장 처참하게 망가지는 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섬유 산업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과 의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요인데 서구 열강들의 섬유 산업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섬유 제품들이 막 들어오니까 중국 산업이 거의 괴멸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 생산이
5분의 1에서 그 20분의 1 가까이 거의 막 추락을 한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이처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그냥 그러니까 성장의 계기를 새로 만들지 못하면 그냥 이제 몰락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생존의 문제라면 성장하는 순환체로 해서 이게 어떤 경우에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관심이 이렇게 집중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맞아요. 이제 그 대체적으로 맞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 곧 성장 잠재력이고 성장 잠재력이 곧 국제 경쟁력이에요. 왜냐?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물가 불안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국제 수지 악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제 뭐 재정 수지 이야기인데 재정 수지는 앞으로 빼. 그거는 정책 변수예요. 그래서 정책 실패의 문제이지 성장 잠재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게 이 재정 정책이 실패해서 재정 수지 악화가 나타나는 거라고. 물론 이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예요. 3대 변수지. 이건 정책 변수이기 때문에 경제를 공부할 때는, 정책을 공부할 때는 넣어야 하지만 경제 원리를 공부할 때는 빼는 게 좋아요. 그럼 두 가지라고. 국제 수지가 악화되지 말아야 한다. 물가가 불안해지지 말아야 한다. 국제 수지가 악화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소위 말 국제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물가가 불안해지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성장 잠재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국제 수지가 악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물가 불안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하고 직결돼 있어요. 물가 불안이 일어나면 당연히 국제 수지는 악화돼요. 국제 경쟁력이 악화되고. 또 국제 경쟁력이 악화되면 물가도 당연히 불안해져요. 폐쇄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개방 경제에서는 더해요. 우리나라처럼 주요 자원들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럼 국제 경쟁력이 악화되면 당연히 환율은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결국은 수입 자재들, 소비재들, 또 원자재들 혹은 시설재들 전부 다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가 불안을 초래해요. 그래서 동의하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다만 그게 드러나는,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물가 불안으로 드러났을 때는 성장 잠재력이 약화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국제 수지가 악화됐어, 그럼 국제 경쟁이 약화됐어 이렇게 얘기할 따름이에요. 근데 이거는 서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분리해서 써야 하는 이유는 내가 또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이게 동의어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 잠재 성장률을 제약하는 게 물가 불안과 국제 수지 악화잖아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는 현상이 국제 수지 악화로 먼저 드러나면 국제 경쟁이 약화돼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물가 불안으로 나타나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됐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 불안 먼저 따지면, 물가 불안은 어떤 경우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물가 불안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재정 긴축과 금융 긴축. 통화 긴축이라 그러면 이자 관리는 빠지니까 앞으로 용어로 쓸 때는 그 금융 긴축이라고 써야 정확해. 그래서 재정 긴축과 금융 긴축을 하면 물가는 안정이 돼요. 물가는 안정이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정을 긴축하다가 경기가 하강하면 어떡해? 금융 긴축하다가 혹시 금융 시스템 위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소극적인 방법. 이 그린스펀이 탁월했던 것이 추종하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선제적으로. 물가가 불안해질 것 같아. 그럼 금리를 좀 올려서 경기를 좀 냉각시켜야 돼. 이런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서 위대한 건데, 그러면 그런 선제적인 정책으로는 성장 잠재를 더 끌어올릴 수 없고 국제 경쟁력을 더 끌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능동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린스펀이 자꾸 얘기했던 생산성 향상.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물가는 안정이 돼요.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에서 보자면 같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이 생산한다 할 경우에 이건 생산성이 향상됐다 그래요. 그 이면으로 돌아서 보면 한 물건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생산성 향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것도 동의하지만은 자꾸 분리해서 생각해서 나중에 이렇게 병합시키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경제를 읽어낼 때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더 싼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생산성 향상이 곧 성장 잠재력 향상의 지름길이에요. 그럼 생산성 향상은 어느 경우에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 긴축하고 재정 긴축하고 물가가 안정된다고 얘기했듯이 생산성 향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이 안정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게 됐어요. 자동으로. 경기 안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 경기 안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것도 소극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생산성을 좀 더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거고 양적인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품질이 높은 거를 생산해내는 것, 그리고 같은 비용으로 더 수량을 많이 생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책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죠. 읽어보시면 그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 수지 악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배울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더 숙제로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그걸 이제 딱 정리해갖고 와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거 보고 한번 평가를 좀 하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할 때지 내한테 뭘 배워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경제 절대로 주체적으로 읽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읽어내시기 위해서 이 다음에는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뭘 해야겠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더 아까 생산성 향상 문제,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다. 국제 경쟁력 향상과 이 성장 잠재력 향상을 구분해야 할 구분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써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글로 작성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무지하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2주일 내내 생각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숙제 내줬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근데 어려운 것을 도전하면 쉬운 건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길은 쉬운 곳에 있어요. 실천하는 게 어려울 따름이에요. 이 문제 접근도 접근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근데 그 접근 방법을 추구해가는 게 어려워요. 뭐가 어떻게 되지? 뭐가 어떻게 되지? 그럼 계속 왜 그러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지 하고 찾아가는 건 쉬워요. 근데 끝까지 추적하는 게 어렵지.
이제 숙제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국가 경제를 유기체로 간주해라. 이 말씀을 자꾸 드려요. 그러면 아까 국제 경쟁력도 높고 성장 잠재력도 높고 그러면 이 물가도 안정되고 국제 수지도 안정된 가운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 이제 그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복잡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가? 이거는 너무 이제 그 다방면에서 접근해야 하니까 아주 쉬운 사례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특정 종목의 운동선수. 특정 종목의 운동선수.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서 어떻게 하면 내 몸값을 올리느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몸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 환율이라는 게 경제의 국제 경쟁력 혹은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몸값이 곧 그 사람의 이 그 성적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어떤 축구 선수가 가장 높은 몸값을 받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크게 세 가지, 네 가지지. 하나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건 이미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우리 국가든 지정학적인 위치든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하자면 모든 재능을 다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지금 세계 최대 인구의 시장이 우리하고 근접한 거리에 있어요.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건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재능, 우리 기업들의 그 역량 뭐 등등 모든 면에서는 이미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난 어제도 오늘 또 내가 프로 하나 놓쳐서 서운한 게 있는데 그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골프가 있어요. 그거 오늘 꼭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왔어요. 최경주가 어제 그 18홀을 다 못 돌고 14홀만 돌았는데 세상에 8언더를 쳤어요. 놀라운 성적이. 아마 어제 컨디션 같았으면 아마 10언더 쳤을 거예요. 일본 홀부터 보는데 1번 홀 버디를 잡았거든요. 2번 홀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어요. 거리도 충분히 그 버디를 할 수 있는 그 거리였었는데, 그리고 3번 홀 버디하고 4번 홀도 너무 아깝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놓쳤어요. 그러니까 전홀을 버디를 잡을 뻔 해놔서 더 이제 보고 싶은 게 못 봤는데, 생각을 해봐요. 최경주가 경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5살 전후로 골프채를 잡은 애들하고, 그것도 좀 재능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세계 인류의 코치를 붙여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천재 교육 받아갖고 성장한 놈들 아니에요. 타이거 우즈도 그랬고 요새 잘 나가는 애들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최경주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다른 운동했잖아요. 고등학교 가서도 골프 선수도 아닌 체육 선생이 조금 쳐본 선생이 기본적인 폼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책 하나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샌드벙커 탈출하는 거는 샌드웨지가 7개인가가 다 사라져서 이렇게 더 칠 수 없을 때까지 바닷가에 가서 백사장에서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력만 가지고 되겠냐고. 타고나기도 했었지만 어떤 의지가 있었겠죠. 근데 노력의 성과라는 게 어제도 골프를 보니까 세상에 한 110여 그를 이제 그 세컨샷을 칠 위치에 딱 가면
거의 3m 이내에 다 집어넣더라고. 그거는 연습의 결과거든. 그 최경주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박세리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에서 받아주질 않잖아요. 어? 손님 한 사람 더 받는 게 지들한테 이익이니까. 박세리가 그렇게 클 줄 어떻게 알았어? 물론 유성 골프클럽에서 나중에 박세리의 잠재력을 보고 네가 언제든지 와서 해라 뭐 이렇게 그렇게 된 데는 얘가 이미 국내에서 이름을 날릴 때.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 뭐 체계적인 교육도 못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한테 아마추어한테 배운 게 그 전부잖아요. 그럼 자기 아버지도 잘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언더파 치는 수준이니까 그냥 오바파 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그 세계적인 선수들보다 박세리는 뭐 세계 랭킹 1위까지도 올라가 봤으니까. 최경주도 뭐 5등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면 골프에서만 그랬나? 박지성이 하고 소위 말하는 박지성 키드들 얘네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체계적인 축구 훈련을 받은 애들인가? 요새 이제 손흥민이나 레알 마드리드에 지금 커가는 애들이나 걔네들은 완전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잖아요. 기성용이는 호주에 가서 지 아버지가 그랬다더만 너는 축구에 재능이 없으니까 가서 영어나 배워와라. 그래서 축구 행정가로 커라. 그러니까 축구 행정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호주 유학을 보냈더만 이게 축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기성용이가 거기 가서 전문적인 코치들한테 트레이닝을 기성용이 집이 좀 부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코치를 붙여준 거지. 그럼 뭐 축구 행정을 하더라도 축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쑥쑥 커서 그만큼 소위 말해서 선생이 중요한 건데 그런 선생 밑에서 크지 않았어도 우리 국민들 대단하잖아요. 나는 또 음악인 중에 조수미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서 가지를 못하겠더라고. 또 곁에 가서 들어야 되거든. 그 육성으로 듣는 거하고 음반으로 듣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별로 노래 가수 잘 못하는 가수예요. 내 관점에서는. 근데 어디 디너쇼에 누구한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걔마저 물었다고. 육성으로 듣는 거하고 이 전파를 타는 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신금을 울리더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냐? 아니잖아요. 그래도 뒤늦게 출발했어도 세계적인 음악인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싸이 같은 사람도 태어나고. 걔 대단하네. 나는 싸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싸이를 그렇게 키운 양현석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음반 발매만 하는 게 기획사로서는 이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했겠어요? 유튜브에 올려봐야 한 건당 많이 벌면 1원 번다며요. 얼마 이상 가야 10원 버는 거고. 근데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양현석 아니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박진영이 같은 경우에도 음반 발매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딱 유튜브에 올려서 세계적인 톱 가수 반열에 딱 끌어올려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싸이라는 놈이 겸손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 보는 눈이 있더라고. 제일 먼저 국민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또 하나는 미국의 소위 프로모터 그 사람을 소개해 준 게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알아요? 윤도현이가 소개해 줬다 그러더라고. 윤도현이한테 고맙다고 인사할 줄도 알고 또 기자가 천억대 가수로 성장했는데 요새 기분이 어떠냐니까 양현석 사장한테 물어보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나는 그렇게 겸손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양현석이가 자기 이렇게 키워줬다는 이야기지. 양현석이가 더 많이 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그 천부적인 그 모든 조건을 다 부여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딱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체력이 줘야 돼, 체력이. 이 체격이 아니에요, 체력. 체격은 주어진 조건이란 말이에요. 물려받은 거, 부여받은 거예요. 신으로부터든지 부모로부터든지. 이미 이건 주어진 조건이에요. 체력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이에요, 기술.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뽕차는 기술이 떨어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쳐야 하고, 상대방도 잘 속여야 되고, 또 볼 스토핑도 잘해야 하고, 축구에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이란 말이에요. 축구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경기 감각이에요. 이 경기 감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골 결정력일 수도 있고, 또 그 패스를 딱 그 킬 패스를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 경기 감각이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90분 동안 내리, 그러니까 내한테 기회가 오는 게 50분에 올지 80분에 올지 모르잖아요.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는 경기 감각이라고 보는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경제에다 도입을 딱 해오면, 경제가 어떻게 하면 뛰어난 성적을 올릴 거야, 이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체력, 이건 성장 잠재력이에요. 그 다음에 축구 기술, 이거는 국제 경쟁력이에요. 국제 경쟁력. 그 다음에 경기 감각, 이거는 성장 지속력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의미만 이야기하고,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이야기만 하고, 성장 지속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자꾸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률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 성장 지속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 만능시더라. 성장 얘기하면 이건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지금 분배를 얘기해야 사람들이 그래도 눈여겨봐지고, 성장 얘기하면 꼴보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그 시류에 편승한다 이 얘기 듣기 싫어서 내가 성장 지속력이란 말은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내가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도 지속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장 지속력,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국가 경제도 뛰어난 성적을 올릴 수 있어요. 이제 대충 이제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잖아요. 왜 구분해야 되는지, 왜 동의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셔갖고 이렇게 글로 써서 가져오세요. 우리 방수석도 마찬가지. 열애하려고 그러지 마. 아까 찍고 있어서 내가 발표 오늘 안 하게 했는데, 그거 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받으시면서 뭔가 얻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언제까지 우리 연구소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나름의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경기 흐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진단력, 또 흐름 추정력, 그리고 기왕이면 예측력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갖춰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야 할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숙제는 다음에 강의 끝나고 또 내줄지도 몰라요. 그만큼 중요해요. 어려운 과제고. 오늘 내가 아주 쉽게 한 이야기들인데, 이 고리들을 풀기 위해서
나는 거의 한 10년을 고민했어요. 10년을. 내가 이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다 썼는데 그 끝으로 가버렸는데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딱 혼자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야, 이 경제의 원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 이런 경우도 많았고, 밀림 속에 똑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잠시 헤쳐나가면 또 뭔가 보이는 듯 싶으면 다시 암흑이고, 이런 거 한 10년을 했어요. 그 결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주일 동안 하실 일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걸 종합하셔서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출발하세요. 추적은 쉬워요. 출발은 쉽다고. 쉬운데 아주 쉬운 데서 출발하시라고. 어렵게 출발하시면 아예 되질 않아요. 그리고 꼭 기록을 먼저 하세요. 그냥 이렇게 도표식으로 이렇게 뭐 화살표 몇 개 집어넣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셔서 나중에 그걸 정리해야지 처음부터 완성된 문장으로 정리하겠다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경제 예측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이론을 구축할 때도 나는 아예 그 전지를 놔두고 그 전지에다가 막 자꾸 기록했어요. 명사로 쭉 기록해놓고 거기에는 이제 화살표를 표시하거나 뭐 이렇게 부등호로 하거나 아니면 집합 기호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면서 내가 했어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문장으로 기록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 고민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화가 항상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여태까지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내려오는 게 분명히 맞아요. 우리 어릴 때도 팝송을 들었듯이 미국 팝송을 들을 똑같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중음악이 지금 뭐 완전히 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 쪽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 일종의 역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량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야 거기도 재벌가인데 여자들 명품 중에 MGM인가 뭐 있죠. 가방. MCM인가. 가방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재벌가 어떤 여자가 인수해서 다 많이 가는 거 살려놨잖아요. 김성주. 이제 필라도 사실 이런 이제 지사가 뭐 본사 먹었다는데 원래 지사가 아니라 본사가 본사 먹은 꼴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랄지 자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개인 혹은 회사 이거 영향은 대단히 뛰어나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 봐도. 근데 그게 지금 경제 정책이 지금 개판치고 있는 거라고. 정책만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정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일부러 국회하고 시비를 걸어갖고 관료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싶어. 예산도 통과 안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성장률 확 높아져요. 경상비만 지출하게 하고 싶어. 아직 가능성이 6%대라고. 6%는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5%씩만 줄여가도 잠재 성장률 2%씩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8%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번에 내가 그 말씀 드렸죠. 양현석이가 대단한 친구라고. 이 가수 뜬다 그럼 꼭 뜬대. 이 곡 뜬다 그럼 꼭 뜬다고. 근데 그거를 양현석이한테 너 설명해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양현석이는 지가 회사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느 회사에 기획자나 혹은 프로모터나 이런 거로 들어갔으면 그건 불행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나도 지금 내가 경제 정책이니 뭐 이런 거 내놓으면서도 이거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싶어요. 특히 정치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은 현재 위치가 자기가 올라올 수 있는 최고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에. 아니, 99%에. 그러니 더 잘할 이유가 없는 거지. 대세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대세에서 뒤처지면 자기는 거기서 탈락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대세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세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내가 이 책 쓰면서 서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요. 계속 남동풍이 분다고 언제까지나 남동풍이 부는 건 아니다. 어느 한순간에 북서풍으로 바뀔 것이다. 그거 바뀌기를 지금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장이 생존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 전문가들, 뭐 경제학자들 전부 다 그래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지 분배는 선택의 문제예요. 지금 하느냐, 조금 한 해 늦춰서 하느냐, 성장을 이렇게 해놓고 하느냐, 아니면은 성장하기 전에 미리부터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선택의 문제라는 복지라는 거는. 근데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 그래서 성장의 문제와 선택의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이 정책을 펼칠 때, 또 복지도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가 있잖아요.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할 분야가 있고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할 분야가 따로 있다. 특히 이제 기회 확대 같은 경우에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반드시 선택적으로 해야 돼요. 그건 자원 낭비만 돼요. 보편적으로 하게 돼요. 왜? 기회를 잡으려고 기를 쓰는 놈한테 기회를 줘야 그 기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최저한의 그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최저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분류 하잖아요. 우리 뭐 학교 교과서 보면서 맨 분류 해오고 살았잖아요. 그게 목차라는 것도 분류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분류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경제학에서 똑같은 얘기 자꾸 분류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나중에 다시 종합해야지. 그 서양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류는 잘하는데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요새 뭐 성급한 대세가 융합이라 그러던데 뭐 안철수가 융합을 하나?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여러 분야에서 필요해요. 분류했다가 그 통합시키는 노력. 아니 뭐 통합시키고 뭐하게 분류하냐 그러는데 통합시키셔서 분류해야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오늘 얘기 한 중에서 그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했던 내용들 질문하시고. 이거보다가 좀 몇 개. 그래.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경기 과열 진정책을 쓰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책들을 쓰는데 이게 효과나 이제 그 경제 여건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건지 좀 차이점을 명확하게 저는 인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보면 경기 과열할 때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걸로 접근할 수도 있고 재정을 긴축할 수도 있고 통화량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줄여가지고 통화 긴축을 접근할 수도 있는데 보면 상황에 따라서 접근 이렇게 쓰는 툴들을 좀 여건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봐야 될지. 일단 통화량 그러니까 통화량 억제하는 거, 통화 증가율 억제하는 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극약이에요, 극약.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이건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상황이었을 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아니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때는 이 통화 긴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재정 긴축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은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재정 긴축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난리잖아요. 재정 긴축에 한다고 다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아이 재정 지출해줘서 그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그 못 보게 됐으니 난리죠. 사람이라는 게 언제 제일 크게 저항하는 줄 아세요? 내 기득권이 뺏길 때, 그때 가장 크게 저항을 해요. 두 번째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받을 때. 근데 내 기득권 뺏길 때는 거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재정 긴축이라는 것은 그 재정 긴축에 따라서 손해를 볼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 긴축은 쉽게 못해요. 다만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세계적으로도 그 재정 지출 증가율이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성장률이 높았어요. 한 나라에서도 재정 지출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높았던 때보다 장기적으로 낮았던 때가 경기가 호조예요. 경기가 호조를 보이다가도 재정 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 바로 경기는 부진해져요. 그래서 재정 긴축은 어렵지만 꾸준히, 그러니까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정책 집행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발이 안 일어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느냐. 그 반발을, 그러니까 그 저항을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 어느 거냐. 이거 잘 파악해가면서 해야 돼. 그 명품들이 그러잖아요. 가격 올려 가다가 망한 업체들 많아요. 그 가격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백 하나에 700만 원. 아, 이건 특별히 악업 가죽으로 만들었고 뭐고 이렇게 해서 딱 명품으로 내놨어요. 거기까지 팔려. 근데 어느 순간 10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올렸는데 거기까지 잘 팔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아예 수요가 단 한 개도 없어질 정도로 쫙 그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700만 원 다시 나려도 안 팔려. 그게 이제 저항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재정 긴축은 그 저항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저항선을 방어하면서 해야 돼요. 재정 긴축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5%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5%까지는 저항선에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재정 쪽이 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 쪽에서 많이 줄여가면 되는 거니까 정부 유임 업무를 줄여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눈에 잘 안 띄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면서 성장률이 높아지면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는 더 과감하게 정부 조직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정부 산하기관부터 줄여가야 할 거예요. 그래야 저항선을 넘어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자율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선제적일 경우에만 효과가 있어요. 경기가 과열 징후가 나타난 초기 단계에 써야 효과가 있어요. 이미 경기가 과열되면 이자율 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판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이자율을 올렸다. 야, 이거 저항선 넘어섰어. 뭐 이런 판단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그럼 지금 올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아니 올리는 게 아니라 낮추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낮춰서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은 자고간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아니, 세 가지, 뭐 좀 더 합하자면 이제 세 가지. 하나는 재정 지출을 증가율을 억제하는 거. 증가율 높지 않게 하는 거. 뭐 마이너스 가게 하는 건 기대할 수도 없지만. 그 다음에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환율 하락을 막지 않는 거예요. 환율 하락을 막지 않는 거. 대신 너무 떨어지면 그거 개입해야 돼요. 1년에 10% 이상 떨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 두 개만 해도 성장률은 높아질 거예요. 신문에 보면 미국의 올 연말에 대선 이후에 재정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대로면 재정 전력도 적절하게
계속 재정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미국한테도 맞는 것인가요? 미국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어요. 연방채를. 그 이자 때문에 그러지 경상수지는 지금 흑자예요. 이자 지불 때문에 적자예요. 그래서 재정 벽에 부딪힐 거다. 아마 그 벽에 부딪히겠어요. 재정 절벽에. 이제 국채 발행을, 그러니까 국채 이자를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들 하는데, 지금 경상 재정 수지는 흑자인데 거기까지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네. 재정 중요율 없죠. 금리를 정리를 떨어뜨리는. 제발 쓸데없는 경기 부양책 쓰지 마라.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경기 흐름에 맞는, 그러니까 경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세 번째죠. 자꾸만 이런 거죠. 지하 1층에서 7층으로 올라갔으면 이거 8개 층 올라간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건데, 그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꾸 전년 동기비로 해서 경기 호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경기 호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경기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정책적인 관심이 집중이 돼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 경제가 7%, 8%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 4분기에는 한 4%, 5% 가자. 2, 4분기에는 한 6%, 7% 가자. 전년 동기로 얘기해서. 이제 그 호조냐 부진이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것도 좀 빠르다. 전기 대비로 꾸준히 한 6%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 외환 보유고가 지금 과다한데요. 지금 보면은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도 우리만큼 너무 과다하게 갖고 있는지, 아니면 좀 갖고 있을 이유가 좀 다른 게? 대만은 과다해요. 근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아니에요. 그 두 나라는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사회 체제 시스템이 잘 됐어요. 사회 시스템이. 나 홍콩 가서 제일 놀란 게 뭐냐 하면, 홍콩 본섬에 우리 돈으로 5,000원짜리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3,000원 점심도, 점심을 간단히 때우려면 3,000원짜리도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호텔에서 어떻게 5,000원짜리 점심을 팔 수가 있겠냐? 근데 빌딩 주인들이 한 개층을 거의 이렇게 연결 통로처럼 만들어 놓고, 그거 전부 다 아주 싸게 임대해요. 그리고 홍콩에서 택시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장난이 아니에요. 택시 밑에 올라가는 게. 그리고 자가용 들고 홍콩 본섬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한 달 용돈 다 날려야 할 거예요. 주차비가. 자가용을 갖고 움직일 수가 없다고. 야외 나갈 때는 쓰는 게 자가용이라고. 근데 이 배는 우리 돈으로 1,000원도 안 돼. 그게 한 500원밖에 안 될 거야. 지금 올랐을지 모르지만. 그 배로 지금 통근을 해요. 퇴근도 하고. 이 홍콩 홍콩 본섬에서 음식을 그렇게 싸게 팔고, 그러니까 아주 싼 임대료로 음식점들을, 호텔, 1급 호텔, 5성급, 6성급 호텔에서 냄새 풀풀 나는 그 층을 하나를 통째로 주면서도 호텔 명성에 금이 갈 게 빤한데도 그걸 빌려주는 이유가,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출퇴근에 큰 돈이 안 들여야 되고,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싱가포르도 똑같아요. 우리 시스템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예, 그 홍콩 같은 데 가서 보면 참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습니다. 대신 그런 소위 말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수용이 될 거예요. 홍콩 본섬에서 바다를 향한 쪽은 그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깎아지른 듯한 곳인데. 근데 이제 도로는 나 있지. 그 도로변에 택지가 개발되어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 한 채 200억, 300억씩이에요. 집값이. 근데 그 200억, 300억 집에서 산다 그래서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홍콩 유람기에도 밝혔지만은 홍콩의 구룡반도 쪽에 이제 본섬은 어디 더 이상 빌딩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대형 빌딩이 심사추이 이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새로 개발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형 최고로 큰 빌딩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맨 스카이 라운지가 3계층이 복층이 4개 아파트예요. 딱 4개로 나눠서 4채를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가를 누구도 얘기 안 하는데 내가 그때 10년 전쯤 됐어요. 10년 전쯤 됐죠. 10년이 안 돼. 한 6, 7년 전인데 2천억이 넘을 거로 추정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2천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난리 났을 거야. 그 홍콩 그 좁은 섬에서. 근데 누구도 시비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트들이 제 할 일을 하면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하니까 문제지. 근데 자기네들이 먼저 하고 국민들에게 요구를 해요. 우리나라는 기업 오너들 직원들 다 머슴인데 그따위 의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식을 바꾸려면 환율부터 점진적으로 인하시켜야 돼. 그냥 혹독하게 막 몰아붙여야 한다. 환율이 예를 들어서 800원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업체도 다 망하지. 내수 기업이면 수출 기업. 현재로서.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살아남냐? 지금 $100짜리 수출하면 $200 수출해야 살아남는다고. $200짜리 개발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또 위험 부담도 크지. 또 새로운 시설도 들여와야지. 돈도 많이 들어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돈만 많이 들어가고 되냐? 이제 구성원들의 피와 땀이 결집이 돼야 그게 가능하거든. 구성원들이 지 역할을 하면 아무리 오너라도 역할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오너들은 다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환율 높여줘갖고 이익 다 보장해주니까 이 노동자 알기를 그냥 머슴처럼 알고 있네요. 예. 독립투쟁 한 가문을 말하자면 우리 관광지로 개발을 해갖고 반드시 거치게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이시영 씨 가문, 그러니까 이종철, 그러니까 이종걸 가문. 그 육형제가 조선 왕조 최대 부자 10위 안에 다 들어갔어요. 육형제가. 근데 이 육형제 중에서 손을 남긴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 다 굶어 죽었어. 대부분. 자기 재산 다 팔고 독립자금에 다 집어넣어놓고. 그럼 서울 한 복판에다가 기념관 하나쯤은 세워줘야지,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다 한 사람들 아니에요. 조선 왕조의 혜택은 우리 가문이 다 받았다. 그 받은 거 갚아주자. 그래야 이 후대 사람들도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어느 조직이든지 있으면 10년 정도 되면 거기 전문가가 되고 3년 정도 넘어가면 최고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관료들은 이런 거를 뻔히 이렇게 통계라든지 나와 있는데 그 인식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만수나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인정 받아갖고 차관되고 장관 됐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건지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궁금하고. 그게 일종의 사고의 배경이에요. 네. 도구마라고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네. 그 사고의 벽 속에 딱 들어가면 그 벽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외부에서 충격이 주어져야 이제 그 깨어나죠. 그 미몽에서 깨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다음 정권에서 그 사람들하고 정반대되는 정책을 펼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면 관료들 생각이 깨어나요. 그러기 전에는 깨어나기 힘듭니다. 사고의 벽이라니 그렇게도 더. 아니, 전년 동기비 성장률이 아니라 전기비 성장률로 경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골백 번도 내가 더 했어요. 근데 그게 8년이에요, 8년이. 지금 그 뒤로 6년이 걸렸는데 그 전기비 성장률을 연율로 발표를 하라 해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소에 항의 전화가 왔어요. 내가 내일 신문에다가 기고한 것 때문에 경기 판단은 전기비 성장률을 해야 하고 전년 동기비 성장률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요지로 전년 동기비 성장률을 했기 때문에 경기 정책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냈는데 당연히 항의가 온 거예요. 자기네도 또 그 전기비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국은행 비판하면 당장 전화 와요. 근데 이제 그때도 내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만 내 이야기를 하거든. 아니, 전기비 성장률 주지표로 사왔으면 그 연율로 해야지 이게 높은지 낮은지 알지. 지금 1.4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세상에 높은 거야, 그게. 1.4가 높은지 낮은지 알려면 연율로 환산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안 돼요. 어떤 고정관념, 사고의 벽, 이거 깨뜨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또 그게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지들이 외국 사례를 보고 자기네들이 먼저 깨우쳤으면 아마 진직했을 거예요. 남이 그 얘기해 주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기득권. 내가 이 최고야 이 분야에 이런 의식들. 또 다른 질문. 한국의 경제 성장과 관계가 외국에 산 그 선생님 이런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경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동양세계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질, 양이 서양에서는 단순히 매스라니까요. 우리는 질과 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품질과 수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 양을 구분할 줄 모르면 그 의식은 할 수가 없어요. 매스로만 생각하는, 수량으로만 생각하는. 프라자 합의 같은 것도 전형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프라자 합의. 환율 떨어뜨리면, 일본의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높이면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는 줄어들 것이다. 앵글 줄어들겠네.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더 커지잖아요. 한 200~300억 달러, 500억 달러 이렇게 하다가 그냥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들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계기로 해서 세계 명품 대열로 일본산 제품 전부 다 올라서 버린 거예요.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비싸게 팔려면 품질 향상해야 되고, 디자인 좋아야 되고, 색상 좋아야 되고. 근데 지금 경제학에 품질이 없잖아요. 경제학에 품질이 어디가 있어요? 어느 경제학책에 품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생산성 향상도 수량적인 향상이에요. 질적인 향상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중국, 일본하고 이제 영토 분쟁 생각고 다오다 분쟁하잖아요. 근데 그거 막 이제 시위하는 것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의 국경에 사는 분이 있는데 저희 투자 이제 건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러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딱 보니까 그 시위하는 그런 장면들 일본에 대해서 그 그쪽에 이제 택시 기사나 이런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관심 없대요. 먹고 살기 바쁠 때 뭔 그런 데 관심이냐.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냐 도대체 시위하는 사람들 다
자꾸 공산 당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한마디로 지금 그 정권 교체기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자발적인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그게 있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일반 그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중국 그 일본제 상당히 선호한대요. 지금 그래도 일본제 뭐 그러고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뭐 이렇게 저 뜻밖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잠깐 생각이 났어요.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괜찮은 거 맞습니까? 지금 계속 그 뭐 안 좋다고 계속 나오니까 무리만 안 좋다 그래요. 이제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성장률이 높다가 그러니까 10% 11% 됐잖아요 근래에 작년 재작년까지. 그러다 지금 올해 지금 한 7%대 후반 8%가 안 될 것 같아요. 7%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가 하강했잖아요. 그럼 상대층 정도 내려갔으니까 그 충격이 크겠죠. 처음 느껴보는 거지 경기 하강은. 경기 호조가 지속되고 그러니까 상승과 호조 속에서 쭉 왔다가 하강했으니까 그 상대적인 그 느낌 이거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그 경기 부진의 감은 상당히 클 거예요. 크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그 판단이고 우리보다는 여전히 4% 이상 높잖아요. 우리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 둔화가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은 크게 지금 없다고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이 그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11% 10% 성장한 것은 진짜 과속 중에 과속이었거든. 거기 갈 때 미리 막았어야 했어요. 2010년, 2011년도에 다른 나라들 막 절절밀 때 너무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경기 과열 징후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그걸 강력하게 억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억제해서 지금 7% 4% 뭐 7%대 성장을 해요. 근데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적이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010년도가 좀 심했어요. 그때 좀 억제를 잘했었어요. 그랬으면 부작용이 적었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그 괴로워하는 게 물가예요, 물가. 그 서민 물가 우리 많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의 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떨어졌으니까 이 소득 그 증가 속도도 많이 좀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 얼마 받겠거니 하던 생각이 그 수준에 못 미치니까 이 소득은 별로 증가 안 했잖아요. 근데 물가는 장난 아니에요. 아마 성장률 소득 증가 속도보다 2배 정도는 빠를 거예요. 소득 증가 속도보다 못 미쳐야 이게 물가가 안정됐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그 소득 증가 속도보다 물가가 더 올랐으니까 경제적인 고통은 더 크죠. 근데 경제적인 고통은 커도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다 이건 아니지. 이 긴축을 했으니까 물가도 차츰 안정이 될 거고 물가 안정되면 다시 또 중국이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예요. 경상수지 적자를. 지금 중국은 자관 수입에 대해서는 장벽을 너무 높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것만 좀 낮춰줘도 물가 안정에 획기적으로 기여해요. 물론 위안화 절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위안화 절상은 지금 중국의 주축 산업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 이거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거의 가격 경쟁력이 거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할 정도로 품질 경쟁력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훨씬 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위안화를 좀 빠르게 절상하면 도산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지고 도산하는 업체가 속속 드러나면 소위 농민공들 어디 가서 일해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막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한 업체 도산하면 바로 그 숫자만큼 실업자가 되니까 그거 이제 일할 자리 없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안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상해에다 그러면 상해 그 거주증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와서 일하는 사람 많아요. 농민공들. 그 사람들 그 원주민들에 비해서는 이 그 뭐 사회복지니 임금이니 차별이 너무 심하거든. 한 3배 차이나 나요. 임금 차이가 원주민들은. 그리고 상해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장이 하나도 없어도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일하지 않아도. 그리고 복지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그 농민공들이 같은 국민인데 그걸 빤히 보고 견뎌내는 것은 지 고향에 와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타겟이 될 거라. 중국 경제에는 그 각 성별 그 소위 말해 이동의 거주 이전이 자유로워지면 중국 경제는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그 상해 같은 경우는 불황화 천지가 될까? 광동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위안화 절상은 문제가 있어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수입을 좀 더 많이 개방하는 거. 그러면 물가가 많이 안정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의식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었으니까. 뭐 정책 당국자라는 게 원래 그래요. 또 다른 질문이요. 가끔 올릴 수도 없고 또 내릴 수도 없는 상황. 어떻게 되면 이제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차 이제 경기 과열이 일어날 것 같을 경우에는 이제 이자율을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자율을 지금보다 훨씬 낮춰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더 추락했을 때, 경기 추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이자율을 낮춰서라도 그 추락 속도를 멈추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6% 정도 성장 과열이 그러니까 6% 그러니까 과열과 과속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과속이라는 것은 지하 5층에서 지상 3층으로 가도 이건 과속이에요. 과열이라는 것은 우리 잠재 성장률 6%인데 연간 성장률이 한 7% 되겠다. 그러면 이건 과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빨리 치고 올라가는 너무 높은 수준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높은 수준에 있을 때도 진정을 시켜줘야 되고 너무 빨리 올라가도 그건 진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성장의 지속력이 확보가 돼요. 또 다른 질문. 제가 최근에 그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데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4.1%, 2%, 30년까지 주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은행 입장에서 대부분 그걸 해체할 수단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고정금리 이렇게 장기간 펼쳐놓고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 조달금리들이 따라 올라갈 건데 운용금리들, 고정금리를 많이 갈아타고 있어가지고 옛날에 무슨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도 그 자산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상승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다고 들어가지고 그럴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비관적이라고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예대금리 차가 지금 그 4%이더라도 지금 예금금리가 2%도 잘 안 되니까 그걸로 이제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 상품을 팔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자금 수요가 그 팽창하지는 않을 거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은행들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6%대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6%대 성장을 2년만 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 수요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6%여도 좋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는 예금 금리도 4%대까지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럼 손해보는 상품이에요. 아마 수합했을 겁니다. 네? 수합했을 거라고요. 다른 변동금리 상품하고. 근데 그 정도 장기물이 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내에는 없지만 아무리 일종에서요. 수합해야 할 거예요. 근데 수합 안 하는 데도 있을 거야. 100% 매치는 안 됐겠지만 또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럼 좀 진도 좀 나갑시다. 조금이라도 나가야지. 진도 나갈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232쪽 환율은 금융시장의 신용경세까지 불러왔다.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율이 올라가면 신용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걸 포착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읽고 그래 뭐 그렇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환율이 올라갔을 때, 신용경색 생기겠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34쪽에 환율은 경기의 급상승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것도 읽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대신 장차 환율이 안정이 되면 경기가 빠르게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포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환율이다. 넘어가겠습니다. 환율도 일종의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혈압, 체온 등등이 평상시와 다르게 이상 징후를 보이듯이 환율도 그런 경기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네요.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오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일상적인 질문 또 받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말고, 경제 문제 말고도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경제 병리학 이야기 되는 거는요. 경제 현상을 진단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변수만 계속 같이 하고 있으면 세 가지 변수. 예. 물가불은, 국채수지, 재정수지. 세 개라고 이제. 재정수지는 정책 실패냐 아니냐. 예. 그 관점. 그게 일종의 이제 외부적인 증상으로 이제 혈압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건데, 우리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이제 장기도 이제 MRI 찍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 기관들,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내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정도를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진단 방법이 되죠. 당연하죠. 그 기본적이죠, 그건.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혈압처럼 이제 피가 한 곳에 몰려간다든지 자금 이동이 한 군데 이제 몰려간다, 이런 증상들도 일종의 이제 병리학적 관점에서 당연하죠. 진단 체크리스트에 좀 들어가는 게.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논리학에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특정한 사실을 일반화시키면 오류가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그 오류를 잘못 읽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그 특정한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영향들이 크게 아까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 병리학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쭉 설명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금융위기 메커니즘, 수요의 시간 이동과 또 신용 수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신용 수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용 수렴이 일어나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어떤 사안들이 신용 수렴을 일으킬 수준까지 가면 그거는
당연히 큰 문제로 삼아야죠. 내가 이제 한보 사태 딱 터지자마자 그 발언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파국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신용 수렴이 일어난다. 신용 수렴은 화폐의 발행액을 2배, 3배로 늘려야 막을 수 있는 단계였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신용 수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보 사태라는 게. 특정한 사태가 전체적인 문제에 영향을 끼칠 때, 특히 이 금융 쪽에 신용 수렴에 영향을 끼칠 때,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시간 이동에 영향을 끼칠 때, 그래서 특정한 지표,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의 어떤 문제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경제 전체를 판단하면 안 돼. 그 웅진 있지 않습니까? 법정관리 신청해가지고 뭐 금감원에서 두세 개 뭐 대기업들도 뭐 자금에 이렇게 지금 조사하겠다는 뭐 그런 것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웅진의 본질은 극동건설을 인수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생긴 거라고. 지금 건설업계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 금호가 홍역을 치렀잖아.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고. 똑같은 문제거든. 그 본질을 파악을 해. 항상 모든 문제는. 지금 건설회사 인수한 그 몇몇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 LIG가 지금 문제가 돼 있고. LIS인가 LIG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LIS겠지. 이제 건설업체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지금 내가 봤을 땐 돈 있는 사람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건설업체 하나 인수해놓으면 좋을 거야. 예전에 저희 기억에 IMF 때 보면 처음에 한보 가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삼립수강 가고 쭉 되고 그때 혜택까지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기아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지가 악화되고 국제 수지 악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지금 쭉 일어나는 것들이 뭐 저축은행들 차례차례 지금 망가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신용 수렴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당신은 신용 수렴이 일어나서 뭐 산미 기아 다 망했죠. 혜태 뭐 또.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건설업체들 중에 A 등급 건설업체들의 채권 발행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한진건설 같은 데들이 실패했다고 들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동부건설은 조금 더 많이 난데 원래 동부건설 대단되다는 게 있었는데 한진 같은 데는 AA 많이 나는 데는 그래서 최상 등급인데 그 1,000억인가 조달 실패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주 하단에 있어서 있었는데 아마 그 부채 비율을 많이 낮춰줘야 할 거예요. 부채 비율 관리를 너무 억세게 하니까 은행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채 활용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인데 주시해야 돼, 주시. 신용 수렴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 정권은 이래저래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더욱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철수 쪽에 있던 윤여준 씨가 지금 저쪽으로 문재인 쪽으로 윤여준이는 배반감을 엄청 크게 느꼈죠. 그 윤여준 씨 정치가 어때요? 네? 그러니까 윤여준 씨는 그 경제도 조금 알지만 정치 전략가로서는 우리나라 그 손꼽히는 사람,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 대단한 전략가. 이제 그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지.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안철수가 뜬 거는 안철수 스스로 뜬 게 아니에요. 윤여준의 머리와 그리고 법륜의 그 조직이 띄운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제일
간과하는 게 입소문, 그러니까 선거 전략 중에서 입소문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 그 입소문이라는 것도 보도가 딱 나가잖아요. 입소문 딱 그쳐요.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론에다 대고 뭘 자꾸만 이렇게 뭐 이렇게 보도 되게끔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도 되는 순간 입소문은 딱 그쳐요. 너도 봤겠죠. 이 얘기 안 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처음 들은 얘기고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2사람, 3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도 2사람, 3사람, 아니 10사람 전파하기 시작하면 순식간 6단계만 거치면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하고도 접선이 가능하다 하잖아요. 그게 입소문의 무서움이거든요. 인간관계의 무서움이거든요. 입소문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데 그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도 그걸 간과해요. 윤여준의 머리와 법륜의 조직이 만들어낸 입소문들이 퍼져서 안철수를 키운 거예요. 뭐 성공한 IT, 뭐 안철수가 성공한 사람 숱하게 많아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아요. 진대재, 안철수,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 나가면 안철수 10배나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 내가 단식 중이라 좀 많이 힘들어요.